일단 데이터로 봤을 때 과거에도 탄핵 국면이 있었죠. 뭐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근데 공통적인 패턴들은 일단은 탄핵이 이제 헌재에 넘어가서 이런 불확실이 극대화됐을 때 집값이 이제 정중동 되거나 하락하는 국면이 있다가 이제 탄핵이 결정되고 뭐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그 이후에는 집값이 상승했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집값은 다시 상승한다. 정책 방향이 결정을 해야 우리가 뭐 실수요든 투자수요든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한번 결정되면 그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3년, 5년 가기 때문에 관망세 있다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제 폭풍의 시간입니다. 불확실성이 가득할 때 가장 합리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 바로 시나리오 방법입니다. 전국이 어떻게 될지 그 시나리오별 데이터로 집값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부동산 방향은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은 진보, 보수 다 따져보면은 진보의 부동산 정책 키워드는 반값주택, 기본주택이에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을 해서 공공 위주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게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공공주택이 공공분양이라고 하면 소득 수준, 재산 수준, 그리고 가족 관계 이런 게 되게 까다롭습니다. 공공분양을 받으려면은. 그래서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진보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공공분양이 대세이기 때문에 내가 공공 청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 여건을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청약에 나서기 바라고요. 다만 지금 공사비가 비쌉니다. 그리고 과연 공사비가 비싼 상황에서 이 반값주택 가능할 건지가 사실은 여부인데 이게 가능하면 정말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요. 뭐 정책은 화두로 던졌는데 물가 같은 것들이 잡히지 않아서 분양가 여전히 원가가 높다라면 사실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죠. 공급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집값이 폭등하는 결과 부작용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수가 집권하면은 현재 민간 위주의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짓는다. 양질의 주택 공급 그 궤도가 계속적으로 다시 흘러갈 겁니다. 큰 틀에 어떤 변화는 없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면에서도 집값은 또 안정될 확률이 있습니다. 미리 급하게 사야 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과거에 그 공급 트랙이 이어진다고 하면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정책의 핵심 뭐예요? 기다릴 수 있게 하느냐, 기다릴 수 없게 하느냐. 정책 성공, 기다릴 수 있게 합니다. 기다리지 못한다? 패닉바잉이죠. 진보 정당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은 집값은 오르고 보수가 잡으면 집값이 떨어진다. 이게 뭔가 약간 사람들이 스테레오타입처럼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좀 결과만 보면은 진짜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책은 시장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정책은 시장의 반발로 나오는 거거든요. 진보든 보수든 시장이 급등하면 안정시키려고 할 겁니다. 어느 정부든 시장이 폭락하면 그걸 살리려고 안간힘을 쓴 겁니다. 다만 왜 그렇게 결론이 나왔냐면 그때 글로벌 이슈들이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보가 잡을 때 금리가 이제 막 인하되는 국면이기도 했었고요. 보수가 잡았을 때 아시잖아요. 뭐 금리가 갑자기 급등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그런 것들이 그게 더 큰 거죠. 어떻게 보면. 다만 확실한 거는 이제 정책은 시장을 이기지 못합니다. 정책이 시장을 누르면 누를수록 그게 용수처럼 욕망이 압착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팍 터졌을 때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 정부에서도 내가 인위적으로 금리를 올려야겠다. 그럼 대출 못 받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인위적으로 뭔가 공급, 거래, 세제, 디테일하게 어떻게 해서 무슨 조각 퍼즐이 있는 것 마냥 설계를 해버리면은 상당히 시장이 뒤틀려 버리는 가능성이 나옵니다. 약간 예견이 되는 정책이나 그런 것도 있나요? 진보든 보수든 대선 다시 열리면 뭐예요? 엄청나게 장밋빛 미래를 내놓게 했어요. GTX 또 엄청 뉴스 나올 거고 가장 중요한 게 공정, 소외된 지방을 개발시키자 하면서 지방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이 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보지 않아도 보일 수 있는 미래죠. 대선이 열린다면. 그리고 총선에서 힌트가 나왔죠. 진보든 보수든 같이 밀어주는 정책이 있었어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1기 신도시 재건축이죠. 쉽게 말해서. GTX뿐 아니라 철도 지하화 사업, 그리고 반도체 산업은 보수, 진보, 여야 모두 밀어줬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누가 될지 몰라. 대선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 이런 불확실성이 클수록 뭐예요? 진보, 보수 모두 다 밀어주는 정책은 수혜를 받는 거예요. 마치 인구 감소 시대에 인구가 있는 지역들이 빛을 발하듯이 정치가 누가 될지 모를 때 여야가 모두 밀어주는 정책은 오히려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얘는 확실히 가거든요. 노후계획 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야든 다 밀어주고 있는데 로드맵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분당에서 내가 이전을 해야 돼요. 재건축을 하면. 근데 이전을 누군가 받아줘야 돼요. 근데 받기 싫다 이거예요. 왜 우리 지역에 이주주택을 짓냐 이거죠. 그리고 분담금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내가 재건축을 받으려면 얼마를 더 내야 된다는 게 분담금인데 확정이 안 됐어요. 근데 만약에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분담금이 나온다. 그리고 노후계시특별법의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들은 대부분 단독 재건축이 아니라 통합 재건축이에요. 그럼 서로 양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A 아파트, B 아파트, C 아파트, D 아파트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분들을 하나의 중지를 모아서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통합 재건축이 선도지고 나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철도 지하화 같은 경우에는 지하화 시킨다는 게 공기가 상당한 걸 차지하거든요. 근데도 이건 대의 명분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저개발 지역이 해당이 되고 철도 지하화는 철도 때문에 단절된 지역을 이어준다는 대의 명분이 확실하게 있어요. 이걸 뭐 반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철도 같은 경우를 지하화하면 철도를 누가 받겠습니까? 그 지상철을 받는 지역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하화하면 그 밑으로 넣는 거기 때문에 반대할 지역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래 걸리지만 눈여겨봐야 되는 지역이 바로 철도 지하화예요. 선도 사업이 최근에 발표가 됐어요. 바로 어디냐면 안산 중앙역 쪽, 그리고 지방은 부산역, KTX 아시죠? 그리고 대전은 카이스트로 가는 부산 조차장역, 이 세 군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장기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반전이 큰 모멘텀이 시장 효과가 크죠. GTX도 동탄이랑 파주랑 GTX가 개통됐을 때 온도차가 다르지 않았습니까? 파주는 뜨겁잖아요. 왜냐면 파주 쪽에는 도시철도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게 서울역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도심의 업무지구로 갈 수 있다는 것은 큰 효과거든요. 반전 효과거든요. 단절된 지역 생각해보세요. 철도로 한 30년간 단절된 있던 지역들이에요. 그런 지역들이. 근데 그게 싹 들어가고 이게 공원으로 되고 상가가 세워진다? 이건 상당한 큰 효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이제 나중에 저평가돼 있겠죠. 지금은 뭐 옆에 철도가 다 있는데,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선도 지역들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책 내지는 호재 가운데서 눈여겨보지 말아야 되는 호재와 정말 유의미한 호재의 어떤 비교? 그런 차이가 있나요? 세 가지 기준을 보시면 되는데, 정책을 봤을 때 첫 번째는 지역 간 갈등 여부, 두 번째는 강력한 호재성이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대의 명분이에요. 혐오 시설을 개발한다, 쓰레기장을 개발한다, 그러면 그 쓰레기장을 누군가 받아줘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쉽지 않죠. 이런 지역 간 갈등이 있는 거는 거의 실현이 단기간 내에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지역이 그걸 받아줄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상응하는 대가가 도통 쉽지 않죠. 그런 것들은 어렵다, 정책적으로 얘기를 해도 이건 쉽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호재성. 갑자기 SNS나 어떤 인스타그램에 그런 호재들이 엄청 업로드가 돼서 회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보령 해저터널 사례가 있었어요. 보령에 지금 해저터널이 개통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터졌을 때 사람들이 되게 신기했어요. 야, 어떻게 해저터널이 있냐. 그게 상당히 집값에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일단은 집값에 상당히 큰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회자가 되는 이런 정책 이슈가 있다면 또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의 명분입니다. 대의 명분은 뭐예요? 강남 살리기 말고 지방 살리기, 청년, 신혼, 이런 데가 세 가지 키워드. 공역집이죠. 중공업지역, 낙후된 곳 살려야 되죠. 역세권 좋은데 고밀 개발하겠다. 집창촌, 이런 유해시설 같은 것들은 개발해야 된다. 이거 뭐 누가 반대하기가 어렵죠. 청량리와 영등포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런 데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정책이 이제 실행이 됐는데 이게 속도가 있어요. 속도 차이가. 어떤 건 속도가 빨리 되고 어떤 건 늦게 됩니다. 그 여부는 여야 한쪽이 다수 집권할 경우에 속도가 빨리 됩니다. 팽팽해요, 쪽수가. 그럼 되게 쉽지 않습니다. 한쪽이 무게추가 확 실리게 되면은 빨리 정책 집행된다고 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빨리 집행이 빨리 됐었죠. 그런 것처럼 속도는 거기에 결정이 됩니다. 시흥 거북선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호재로 또 이제 붐이 됐었는데, 이후에는 지금 굉장히 공실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북섬이 뭐 그런 부분들보다는 생활용 숙박시설이라는 상품의 한계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한때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이 이제 저금리 때 투자 광풍이 울었죠. 상품의 유형이죠. 그래서 어떤 지금은 이제 수익형 상품, 특히 이제 아파트 대체적으로 나왔던 상품들이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이 정책의 호재성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있고 장기적으로 가는 게 있어요. 일단 둘 다 공통점은 SNS에 많이 노출이 돼야 돼요. 둘 중에서 이제 어떤 게 판가름 나냐면 관광 통계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로 그쪽으로 많이 가느냐 안 가느냐. 특별히 생활 인구라는 통계를 공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창에 지금 당장 생활 인구를 검색을 하시면은 그 주민등록은 거기 없더라도 거주하는 사람까지 카운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럼 그 호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관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호재성은 특히 관광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광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느껴져요. 그래도 좀 잘 대비하고 싶고 또 뭔가 놓쳤다는 그 기분을 느끼고 싶지가 않거든요. 과거에도 똑같았어요. 모르겠다, 불안하다. 1800년대도 그랬고 1900년대도 그랬고 2000년대도 그랬고, 항상 불안하다라는 말은 항상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툴들을 개발을 해왔죠. 과거에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들이 있어요, 각자. 그런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뭐 데이터면 데이터고 임장이면 임장이고,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 나가면서 또 불안함을 해소하는 것들이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진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죠. 뭐 뉴스만 틀면은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소식들 듣는 정말 코로나 때부터 계속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과거의 패턴들, 불확실성이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던 논리들, 또 패턴들, 데이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이 정도면 내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다. 확신을 갖는데 일조할 수 있었다면 큰 보람이라 여길 수 있겠습니다.